회색빛 추억 윤명도. 그가 출연하는 가정폭력 상담소의 기금모금 후원회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나는 며칠째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아직도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과 그를 기억해서 한국으로부터 특별 초청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아마도 사춘기적 향수를 못 잊는 중년의 아줌마들이 아득한 옛 시절을 되살리고 싶어서 망각되어진 그를 불러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잊혀진 가수다. 그는 흘러간 가수들이 가끔 얼굴을 비치는 가요 무대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적도 없었고 신문, 잡지, 매스컴에서도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그의 노래는 60, 70년대 통기타 시절 송창식, 윤형주들과 함께 잘 나가던 가수 중에 하나였다. 내가 미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가끔 TV에 나타나곤 하더니 그 후 내가 이민을 온 후에는 전혀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노래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등, 호주로 이민 갔다는 등, 기독교에 심취하여 노래를 그만두었다는 등, 심지어 불치병에 걸렸다는 등의 소식이 들리기는 했지만 그것들은 다 뜬소문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곳 미국 땅에 노래를 부르러 올까? 꽤 인기가 좋은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가 특별히 초빙되어 온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생각되어졌다. 더군다나 기금모금 만찬회 같으면 인기 있는 가수를 출연시켜야 사람도 많이 올 것이고 그래야 돈도 많이 거두어질 터인데 나이가 든 퇴색한 가수를 불러낸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다. 어쨌든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사람들은 20여 년 전 그의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서글서글한 모습을 잊지는 않을 것이다. 훌쩍한 키에 서구적인 눈매, 그리고 소리내고 웃지 않는 미소에 가슴 설레던 여자들도 꽤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4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젊었을 때의 윤기와 신선함이 다 사라졌을 것이다. 나는 그를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고 싶었다. 공개석상에서 얼굴을 맞대는 것이 싫었다.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분위기에 따라 본의 아니게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도 그는 이름 있는 가수이고 나는 무명의 보통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을 친구로 삼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담이 될 수 있다. 언젠가 나는 아주 유명해진 어느 정치가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이름만 대도 다 알 만큼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는 군대 시절 나하고 아주 절친하게 지냈었다. 3년 동안 군대밥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 둘은 형제 이상으로 깊은 교제를 가졌는데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정도였다. 술도 같이 마시고 휴가도 같이 받아 청량리 588에 가서 첫 동정도 같이 바친 이른바 중마고우였다. 제대를 한 후에도 우리는 자주 만나 술잔을 나누었다. 그러다가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고 그는 어느 국회의원 비서로 일한다며 정치를 합리하고 선거에 따라다니느라 무척 바빠지면서 그를 만나는 것도 뜸해졌다. 그리고 흐지부지 망각되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국회의원 출마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신문지상에 오르자 그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하다가 괜히 바쁜 사람 부담될까봐 그만두었다. 처음 출마에 낙선되면서 나는 또 그를 잊고 지냈다. 당선된 후 찾아가 봐야 그래도 반가워할 터인데 지금 낙선된 마당에 친구라고 그리 반가워할 것인가 하는 내 나름대로의 계산을 해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말 한마디가 신문에 오를 정도로 유명해져서 미국을 잠시 방문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와 불알 친구였다는 것은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다. 힘있는 정치가와
어떻게 해서라도 줄대기 바쁜 요즘 그와 한때 죽자 살자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 그가 왼쪽 팔목에 복숭아씨만한 반점이 있고 심지어 그의 성기가 나보다 조금 길다는 것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절친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서 내 위상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아, 그 친구, 나하고는 불알 친구지. 나하고는 아주 막역한 친구야.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떠벌린다는 사실은 내가 마치 그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연설하는 호텔 강단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타운에서 이름 꽤나 있는 인물들이 얼굴 비치기라도 하듯 낯익은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오래간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살이 오른 기름진 얼굴에 젊은 시절보다 많이 비대해졌다. 그의 말소리는 힘이 있고 아주 선동적이라 가끔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곤 했다. 언제 저렇게 변했을까? 신체 모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말소리가 옛날처럼 더듬더듬거리는 것과는 아주 딴판이다. 그때 그의 목소리는 음색이 갈라지고 맥이 끊어지는 횡설수설하는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또릿또릿하고 청중을 리드하는 흡인력이 있었다. 연설을 마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워쌌다. 될 수 있으면 그의 곁에 바짝 붙어 은근히 측근인 것처럼 하는 아첨배 같은 사람, 악수하던 손을 놓지 않고 말을 거는 사람,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자들로 뒤범벅이 되어 나는 그에게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한동안 서 있었다. 나는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그에게 내 존재를 알리고 싶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이윽고 그가 사람을 해치고 출구 쪽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마침 출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나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 그와 악수를 청하였다. 그는 무심코 내 손목을 잡고 내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나야. 나는 빙긋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그는 내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머뭇거렸다. 그리고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기야 하도 오랜만에 보니 잘 기억이 안 나겠지. 그리고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 잠시 혼돈에 빠질 수도 있지. 나 모르겠어? 나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아, 김 선생, 이거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언제 미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 충 부장님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한번 회사로 찾아뵐까 했는데. 내 성은 박이다. 나는 힘없이 잡고 있던 손목을 놓았다. 아, 예, 다 잘 있습니다. 그럼요, 덕분에. 서울에 오시면 한번 연락 주십시오. 기니 할 말도 있고. 그는 뒤에서 밀려오는 인파에 떠밀려 출구 밖으로 나갔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내 얼굴을 몰라보리라고는 상상을 못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망보다는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잠시 혼돈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쫓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재차 확인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이미 내 존재가 그의 의식 속에 남아있지 않는데 아주 바쁜 그에게 괜스레 부담을 주고 싶지가 않았다. 그에게는 지금 당장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설사 그가 나를 기억해낸다 해도 한가하게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 후 나는 내가 알았던 사람들 중 나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류층과는 만나지 않겠다는 나 나름대로의 다짐을 했다. 그렇다고 내가 유명인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향 사람을 비롯하여 학교 선후배 가운데는
출세한 사람이 몇몇 있었는데 그들은 단지 무슨 아쉬운 부탁할 일이나 있으면 서로 이용하는 도구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친밀했던 친구다. 나는 그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그의 말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리고 한때 즐거웠던 그와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었다. 그 추억은 내 생애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설레는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것이었다. 내가 가정폭력 상담소가 주최하는 모금 만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나는 기금 200불을 내고 지정된 테이블에 앉았다. 테이블에는 10사람이 앉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미 6사람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고개를 약간 끄덕거려 인사를 했다. 모두 나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50대 중반들이었는데 부부동반이었다. 나는 양옆에 아무도 없는 의자에 혼자 앉았다. 우리 테이블은 약간 오른쪽 뒤에 있었는데 내가 앉은 자리는 공교롭게도 무대를 등지고 있었다. 무대를 보려면 의자를 앞으로 돌려야 한다. 나는 면접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응모자 모양 얌전히 앉아 앞에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보기에 안 되었는지 내 시선을 피해 무대 앞쪽을 보거나 앞에 놓인 물컵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팔목을 들어 시계를 보기도 했다. 광대뼈가 나온 어느 남자가 말했다. 가정폭력 상담소가 뭐 하는 데지?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아내들을 보호하는 상담소요. 옆에 아내인 듯한 몸집이 비대한 여자가 표정없이 말했다. 그래? 그럼 마누라한테 얻어맞는 남편들도 상담하나? 몸집이 큰 아내는 마치 자기가 남편을 가끔 폭력을 가한 것처럼 보였는지 눈꼬리 조금 치켜 올라갔다. 남편은 흠칫했다. 요새 마누라한테 맞는 남자가 어디 있어? 아니야. 저번에 그 친구 말이야. 세탁소 하는 최 씨 부부. 싸움하다가 아내에게 골프채로 어깨 맞은 거 알아? 어깨가 심하게 다쳤더라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때리지? 맞을 일을 했나 보지. 그녀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때 마침 웨이터가 식사를 테이블로 나르자 그들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오늘 출연할 가수에 대해 말을 하였다. 그동안 노래를 왜 뚝 끊었지? 인기가 좋았는데. 그야 노래만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었겠지. 인기야 히트치는 노래 못 내면 뒤로 처지는 거고. 요새 젊은 애들이 얼마나 치고 올라오는데. 아니에요. 술에 빠져서 그래요.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아내와 오래전 이혼도 하고. 옆에 제비족같이 잘 빠진 얼굴이 긴 남자가 참견했다. 아, 그래요? 참 아까운 사람 버렸네. 그래, 지금은 괜찮대요. 예,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다시 재기한대요. 워낙 노래가 좋아서 곧 인기가 되살아날 겁니다. 목소리가 사람 죽이잖아요. 야, 난 목소리보다 그 미소 한번 끝내주더라. 아까 몸집이 큰 여자가 얼굴까지 붉히며 말하였다. 남자는 헛기침을 으흠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들은 금세 친숙해져 식사가 끝날 때까지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제가 그 가수와는 친구였습니다. 아주 절친했죠. 하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별로 감탄하거나 부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은 나같이 촌티나는 놈이 어떻게 유명한 가수와 친구가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미치도록 좋아해서 졸졸 따라다녔던 스토커가 아니면
전혀 이야기 한번 나눈 적이 없는 같은 고향 사람이 아니면 우연히 같은 학교에 다닌 적이 있어 서로 얼굴 정도 아는 정도의 막연한 사이일 것이라고 단정 지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들은 나 혼자 내버려 둔 채 서로 짓거리는 것이 안 됐는지 식탁 옆에 쪼그리고 앉아 음식 찌꺼기 핥고 있는 강아지 보듯 나에게 시선을 던졌다. 선생님도 이 친구 노래 무척 좋아하시나 보죠? 광대뼈 사나이가 드디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암요, 좋아하고 말고요. 열렬한 팬이었죠. 옆에 뚱뚱한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소녀처럼 순진해 보였다. 나도 그녀를 따라 희죽 웃었다. 재미있는 사람들이다. 그의 노래는 식사가 끝나고 거창하면서도 요란한 공식 행사가 있은 다음에 시작되었다. 나는 의자를 뒤로 돌려 몸을 무대 정면으로 향하였다. 화장을 짙게 한 한 여자 사회자가 그를 소개했다. 그는 무대 왼쪽에서 서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짙은 밤색 남방 차림에 검은 바지, 그리고 커다란 기타를 옆으로 둘러매고 활짝 미소를 머금은 채 청중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를 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20년 만에 다시 보는 그의 모습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밝은 조명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검게 타 있었다. 옛날 우윳빛 같았던 얼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몸은 전보다 야위어 보였고 머리카락은 여전히 앞이 헝클어져 있어 이마를 반쯤 덮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거의 사라져갈 때 그는 의자에 앉아 기타줄을 한두 번 튕기며 조율을 한 다음 다시 청중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장내는 갑자기 찬물 끼얹어진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매혹적이다. 새벽 공기를 헤치고 울려 퍼지는 청아함, 유리알처럼 맑은 시냇물처럼 잔잔히 흘러내린다. 어떻게 깨끗한 목소리를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의 노래는 오랫동안 옷장 깊숙이 감추어졌던 사진첩을 꺼내 한 장씩 넘기듯 나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어둠을 뚫고 아침 안개 속에 비치는 햇살처럼 한적한 숲속의 바람처럼 서서히 내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밤이 떠올랐다. 그날은 눈이 내리던 포근한 밤이었다. 우리는 늦은 밤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방 흰 눈으로 덮여 있어 어둠이 저만치 밀려가 있었고 잿빛 하늘에서는 춤추듯 현란하게 눈이 내리고 있었다. 거리에는 남녀가 서로 몸을 밀착한 채 걷고 있었고 길가 집들은 깊이 잠들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하게 스카보로우의 추억을 불렀다. 정희가 따라 불렀고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우리는 온돌방 화롯가에 앉아있는 것처럼 따스했다. 길가 포장마차에는 어떤 남자가 홀로 앉아있었고 맞은편에는 포장마차 주인이 서서 열심히 도마 위에서 무언가 썰고 있었다. 난 말이야, 눈이 오는 밤에는 무언가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그가 노래를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무슨 충동? 정희가 물었다. 그녀의 까만 오버코트 위에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우리는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충동, 그래서 빨간 피가 흰 눈 위에 번져나가는 것을 보고 싶어. 어머, 끔찍해. 어떻게 그런 살인마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 살인마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예술이지. 아니, 거룩한 예식이지. 순결한 양의 목을 따 그 피를 하늘에 바치는 경건한 제사야. 그리고 제사 후에 춤추고 노래 부르는 축제를 벌리는 거지. 나는 그 제사를 눈이 내리는 밤에 하고 싶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목숨을 끊고 피를 내?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예술도 예식도 아닌 악마, 아니 귀신들의 살인 행위라고 생각해. 저주스러운 사탄의 잔치. 그럴까? 그러나 예술이란 하나의 제사의식과 같은 거야. 가장 순수하고 투명한 것을 찾으려는 살을 깎는 희생이 필요하지. 그래서 옛날 신들은 아주 깨끗한 피를 원한 것 같아. 피야말로 생명체의 가장 고결하고 본질적인 것이거든. 야, 피 이야기 그만하자. 이 좋은 밤에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니? 나는 그의 대화를 끊었다. 맞아, 우리 다시 노래 불러. 정희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기 위해 이런저런 농담을 짓거렸다. 우리들은 다시 즐거워졌다. 눈이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있었다. 어느 가게 앞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그 가게는 레코드를 파는 악기점 같은 곳이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주 물 흐르듯 잔잔한 음률이 어디서 많이 듣던 곡이다. 아, 그렇지. 영화 태양은 가득히 주제가. 아랑드롱이 나오는 영화. 장렬하는 태양 아래 아랑드롱은 요트 위에서 친구를 죽이고 바닷물에 집어 던진다. 친구의 연인을 갖기 위해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혈투. 그녀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태어난 위장 행각. 그 천진난만한 아랑드롱의 표정이 너무 슬펐던 영화.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다. 해변가에 앉아있는 그에게 카페 여주인이 다가와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는 그 전화가 그녀인 줄 알고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가 있는 카운터로 걸어간다. 아마 그곳에는 바닷속에 잠긴 줄 알았던 그의 친구 시체가 인양되어 그를 체포하러 온 코수염을 단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지. 음악은 밤하늘에 조용히 퍼지고 있었고 우리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각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숙집에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었다. 방 안은 따스하고 훈훈했다. 야, 배고프다.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그가 부엌으로가 찬장문을 열었다. 하나밖에 없네. 언제 다 먹었지? 그는 냄비에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다. 정희는 오버코트를 벗어 걸어놓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물기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발그스레 하였다. 혼자 먹어도 시원찮은데. 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먹기로 하자. 하나 가지고 셋으로 나누자니 잘못하다간 싸움 나겠다. 그가 라면 봉지를 찢어 라면 덩어리를 뚝뚝 잘라서 끓는 냄비에 넣으며 말했다. 나는 정희를 쳐다보았다. 나는 괜찮아. 사나이 둘이서 해보슈. 그녀는 무릎을 세워 두 팔로 감아쥐었다. 배 안 고파?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나는 손바닥을 폈고 그는 가위를 들었다. 아,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혼자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구경하십시오. 구경하는데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는 정말 혼자 라면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마지막 국물을 후루룩 목구멍에 집어넣을 때 내 뱃속에서는 쪼르륵 소리가 났다. 돼지 같은 인정머리 없는 자식. 아, 졸려.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긴 하품을 하며 방 한구석에 놓여있는 이불 하나를 꺼내서 구석진 자리에 길게 누웠다. 옷은 그대로 입은 채 이불을 머리 위에까지 덮고는
잠을 자려고 하였다. 정희와 나는 멀뚱멀뚱 돌아누운 그를 쳐다볼 뿐이다. 허기가 져 배와 등이 달라붙는 것 같기도 하고 팔다리가 흐느적거렸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 말라 붙는 것 같았다. 정희도 미소를 짓고 있지만 몸을 더욱 웅크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 같았다. 그 시절 학교 다닐 때 배고픔은 예사로운 일이었다. 부모가 붙여주는 돈으로 하숙비 내고 등록금이며 책값 내면 손에는 남는 것이 없었다. 용돈을 벌기 위해 다방 커피값, 막걸리값, 영화도 한 편 보기 위해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 그는 카페에 나가 노래를 불렀고 나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리고 누군가 돈이 두둑해지면 통닭에 맥주 한 번 사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자, 이젠 자야겠다 생각하며 이불을 가지러 일어설 때다. 자는 줄 알았던 그가 옆으로 돌아 누우며 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엌 서랍을 열어봐. 비상용 라면이 있을 거야. 비상용에만 먹으려고 꼽을 쳐둔 것인데 너희들 저주 소리에 잠이 와야지. 부엌 서랍에는 라면 3봉지가 있었다. 너무했어. 아주 잔인한 농담이야. 그녀가 눈을 흘기며 그의 등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해준 은인에게 칼을 대다니 말세로다. 청중들은 그의 노래에 빠져들어갔다. 노래가 끝날 적마다 박수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는데 그것은 그의 이어지는 분위기를 단절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마지막 노래가 끝나자 앙코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군데군데 기립하여 손뼉치는 사람도 있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정중히 2번 절을 했다. 저를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 저는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에게는 너무 황홀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 과거를 회상하며 그 옛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의 노래는 아름다웠던 추억을 단절시키지 않고 현재로 묶는 것입니다. 추억이 있기에 현재 괴로워도 저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음을 맞추자 장내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의 앵콜송은 처음에 불렀던 Try to Remember 3절이었다.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당신은 눈이 내릴 것을 알고 있지만 깊은 밤 기억하기 좋은 때 상처 없이 마음은 비어 있었죠. 깊은 밤 기억하기 좋은 때 당신을 부드럽게 하는 가을의 불길, 깊은 밤 우리들의 가슴은 기억하여야 돼요. Then follow, oh, oh, follow, oh, oh. 그날 목음 만찬은 대성공이었다. 그날 모였던 사람들은 잠시나마 그와 더불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했다는 것에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나는 그가 나타나기를 바랬다. 잠시 후 그가 웃는 낯으로 모습을 보였고 맨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악수도 나누며 담소하고 있었다. 때로는 고맙다는 듯이 꾸벅 절도 하고 농담에 파한대소하기도 했다. 나는 한참을 서성거리며 틈을 보았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홀을 빠져나가고 이제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하는 사람도 드물어지자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내가 다가가는 것을 의식 못하였다.
나는 그의 등 뒤에 서서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뒤돌아섰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아주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입을 반쯤 벌린 채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 이름을 중얼거리듯 불렀다. 만날 줄 알았어. 그러나 여기서 만나다니.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노래 속에서 너를 찾아냈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이튿날 저녁 우리는 다시 만났다. 내가 그가 묵고 있는 호텔에 가자 그는 호텔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 없는 데로 가자. 그는 힐끗힐끗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갖고 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오랜만에 만남을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조그만 일본 식당에 마주 앉았다. 그는 주문한 정종을 쭉 입에 넣었다. 거무칙칙한 얼굴이 붉게 물들여졌다. 할 얘기는 많고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지? 우선 일반적인 서두부터 시작하지. 그러다 보면 본론이 나오겠지. 그래, 애는 몇이냐? 둘, 계집애 둘. 하나는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나는 대견스럽게 그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공부 잘하겠지, 아버지를 닮아서. 그리고 하는 일은? 건축회사에 다니지, 건축설계사. 나는 그의 물음에 면접시험 보듯 꼬박꼬박 대답을 했다. 그래, 정희 씨도 잘 있고. 나는 앞에 놓인 잔을 들고 가득 차인 술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죽었어. 5년 전 간암으로. 나는 아내의 죽음도 평범한 질문에 대답하듯 단조롭게 말해버렸다. 그는 갑자기 기습당한 것처럼 놀란 표정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경악과 공포의 빛을 띠고 있었다. 다음 말을 이어갈까 하다 나는 그의 눈매가 너무 강렬해 약간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하였다. 내가 마치 아내의 죽음에 결정적인 책임과 죄책감 같은 느낌이 있어 그에게 질책당하는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잘 흐르던 물이 갑자기 장애물에 막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것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친구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씹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옛날 젊었을 적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하숙방에서 그가 기타 치고 정희가 따라 부르는 노래를 상상하고 있는 것일까? 정희는 내 아내이기 전에 서로 떨어질 수 없었던 우리들의 친구였었다. 가난했던 학창시절 우리들은 느낌이 좋았고 마음이 항상 풍요로운 젊음을 보냈었다. 노래가 있었고 웃음과 눈물이 우리를 성숙시켰던 시절이었다. 이제 그 날개 하나가 부러져 나간 셈이다. 얼마나 슬펐겠니? 고생도 많았었고. 그가 무겁게 입을 떼었다. 죽기 마지막 한 달은 내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때였어. 나는 왜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어. 언제까지나 우리는 함께 있을 줄 알았지. 최소한도 우리 자식이 결혼해 손자를 볼 때까지. 그러나 막상 정희가 먼저 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함께 지냈던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어. 정희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 같이 지옥에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래도 정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표정을 지으려 안간힘을 했지. 차라리 나를 붙잡고 미국에 와서 왜 이리 고생만 시켰냐고 욕설을 퍼부었으면 오히려 내가 한결 마음이 가벼웠을 거야.
죽기 직전 무언가 말을 하려 입술을 움직였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내 손목을 꼭 쥔 채 조용히 눈을 감더군. 숫덩어리처럼 새카맣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그와 나는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아무도 없었다면 나는 엉엉 울었을 것이고 그도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을 것이다. 그를 보므로 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한 심정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의 곁에 그녀와 우리 셋이서 같이 술도 마시며 노래도 부르고 농담도 짓거리고 눈물도 흘리고 화도 냈다. 금세 깔깔대고 웃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무시당해도 서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셋이 있으므로 사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이튿날 우리는 사막으로 갔다. 그는 사막을 가고 싶어 했다. 황색 모래가 하늘과 맞닿아 있고 태양이 장렬하는 곳에 가보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나는 데스밸리를 택하였다. 여기서 차로 5시간이면 가는 곳이다. 죽음의 계곡, 바다의 수면보다 282피트나 낮은 곳. 수천 년 동안 이곳은 바다 밑에 깔려 있었고 여름철에는 기온이 134도나 올라가는 혹서의 지대. 그래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당시 황금을 찾아 서부로 향하던 한 무리의 개척자들이 지름길을 찾는다고 들어선 길이 잘못 들어 폭염과 기근으로 이곳에서 떼죽음을 당한 곳이다. 우리가 탄 차가 라스베가스로 가는 15번 도로를 타고 갈 때까지는 초가을에 적당한 기온으로 더위를 느끼지 못하였다. 라스베가스 중간 지점 베이커 필드를 지나 베이커에 도착하자 데스밸리 출구 사인이 보였다. 프리웨이를 빠져나와 사인 표시를 따라 한적한 시골에 들어섰다.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충분히 넣고 물과 맥주도 샀다.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향하였다. 산길은 평탄하게 아스팔트로 잘 포장되어 있어 운전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창문을 약간 여니 후끈한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차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래, 서울에서는 어떻게 지냈어? 그가 피식 웃었다. 아주 시시하게 살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시하다니 뭐가? 사는 것이 다 의미가 없었지. 말하는 것도 숨 쉬는 것도 거리를 다녀도 술을 마셔도 심지어 노래를 불러도 너무 시시해 보이는 것. 그래서 나는 항상 이교도 모양 방황했지.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내가 아주 낯선 곳에 혼자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어. 노래를 좋아했잖아. 물론이지. 노래는 내 분신이니까. 그러나 전에는 내 노래가 내 몸 깊은 데서 샘솟듯 흘러나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동으로 돌아가는 레코드판 모양 허공에 울리는 맥 빠진 소리에 그쳤지. 소리는 노래가 아니잖아. 생명이 없는 거지. 생명이 없는 것은 공허할 뿐이야. 그래도 나는 앵무새 모양 노래를 불렀지.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나 내 노래가 이미 생기를 잃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지. 그들은 점점 나를 찾지 않았고 나는 그럴수록 내가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 주위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도 주었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재질이 있었는데. 글쎄, 내 속에서 무언가 깊이 박힌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어. 그것은 내 노래, 기쁨, 정열, 희망을 모두 짓누르고 있었지. 그것이 도대체 뭔데? 그는 대답을 않고 침묵을 지켰다. 생활이 어려워 조그만 가게를 했지. 모든 것은 아내가 다 맡아서 했고 나는 단지 얼굴 마담 모양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미소 짓고 악수하고 묻는 말에 대답해주는 일만 했지. 간혹 팬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술도 얻어먹고 그런 대로 심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시시한 생활을 보낸 거지. 만나는 사람마다 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장사하느냐고 물을 때가 참 난감했는데 그 질문은 내가 왜 동물원에 갇혀 구경거리가 되었냐는 것이지. 내 대답은 한결같았는데 내 소리는 녹이 슬어 망가졌어요. 돈이나 벌어야지요. 돈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실망한 듯 혀를 차지. 그리고 나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지. 차는 데스밸리 안내소에 도착했다. 밖은 따가운 햇살이 쏟아져 숨쉬기도 거북할 정도다. 사막의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땀은 나지 않고 몸이 마치 용광로 속으로 빠져들어가듯 따갑기만 했다. 그대로 서 있으면 더위에 짓눌려 땅속으로 꺼질 것 같은 기분이다. 안내소에서 지도를 받아들고 곧장 차를 몰아 뱃워터로 향하였다. 황토빛 낮은 계곡이 왼쪽으로 서 있고 오른쪽에는 흑갈색 긴 평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이 평지는 수면보다 228피트나 아래에 놓여 있다.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차를 세워놓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길 옆에 서 있었고 길 아래쪽으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커다란 바다에 물이 증발해버려 거무칙칙한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군데군데 허연 소금기가 얼룩져 있었다. 수평선이 이제 지평선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바닥은 세면 콘크리트 모양 딱딱하다. 그래도 완전 말라붙지 못해 물기가 있는 곳이 보였고 저 멀리 강줄기 같은 것이 구불구불 누워 있었다. 몇천 년이 지나도 이곳은 한 번도 말라붙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희귀한 고기가 살고 있는 곳이다. 비가 오지 않는 뜨거운 사막의 호수에 소금기가 있는 곳에서만 생존하는 아주 작은 푸른 빛깔을 띤 물고기가 이 죽음의 계곡에서 번식한다는 것이 신비스럽다. 다시 돌아 나오다 왼쪽에 악마의 골프장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차를 왼쪽으로 꺾어 좁은 길을 따라 나섰다. 사방에 울퉁불퉁하고 시커먼 조그만 돌 무덤들이 깔려 있었다. 가도 가도 골프장 같은 푸른 평지는 전혀 눈에 띄질 않는다. 도로 끝에 차를 세워놓고 돌덩어리 하나를 만져보았다. 쇳덩어리처럼 아주 단단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이곳을 골프장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재미있었다. 악마들이 즐기는 골프장, 데빌 골프 코스, 지옥문, 헬게이트, 귀신들, 고스트타운 등등. 그 무엇을 연상시키듯 흥미스럽다. 우리가 잠시 쉰 곳도 예술가의 길이라는 곳인데 황갈색 계곡의 그랜드 캐년처럼 웅장한 아름다움은 없지만 황량한 사막의 특유한 예술적 감각이 돋보였다. 야, 좋다, 좋아. 그는 어느 구부러진 바위 틈에 서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 바위 틈에는 햇빛에 가려진 채 그늘이 있어 그다지 덥지도 않고 쉬기에는 아주 적당했다. 바위는 흙덩어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것으로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조개 껍질 모양 단단하다. 흙 한 올 한 올이 서로 뭉쳐 커다란 바위산을 이룬 것이다.
등을 바위에 대자 까칠한 굵은 모래알들이 박혀 들어왔다. 우리는 맥주를 마셨다. 이미 식어버린 맥주가 몸 안으로 들어가자 시원해지기는커녕 열기가 가슴 안으로 퍼져 들어왔다. 그는 12온즈짜리 캔을 연거푸 3개나 마셨다. 얼굴이 사막의 열기와 알코올로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후끈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계곡 아래 검푸른 사냐가 햇빛을 받아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산 아래 자동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모습을 볼 때 옛날 서부 개척자들이 역마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연상되었다. 황금을 찾으러 죽음의 계곡을 지나갔던 그들은 지금 어디엔가 묻혀 있겠지. 그는 담배를 피웠다.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허공으로 올라가다 강렬한 햇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우리는 지금 오래전 기억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태양 속으로 묻혀진 추억이지만 다시 서서히 우리 가슴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숙명 같은 것이었다. 어느 9월 나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 웬일이야? 그녀는 반갑게 나를 맞이했다. 지금 뭐 해? 바쁘지 않으면 차나 한잔 해. 지금요? 근처에 와 있거든. 회사 일 보고 지나다 보니 생각이 나서. 그럴까? 그녀는 흔쾌히 나와주었다. 그리고 인근 카페에 들려 차를 마셨다. 오늘 밤은 약속이 없나 보지? 지방 공연 나갔어. 그녀는 거의 매일 밤 그가 일하는 밤업소에 끝날 쯤해서 그를 만나러 간다. 나도 가끔 들러 같이 술도 먹고 노닥거리다 밤늦게 집으로 가곤 했다. 그는 그녀를 바래다 주기 위해 같이 나란히 걸어갔고 나는 언제나 혼자 반대 방향으로 향하였다. 나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그들이 서로 손을 마주잡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모습에서 나는 그들에게서 점점 처져 멀어지는 느낌을 느꼈다. 외면당하는 이방인처럼 이상한 초조한 느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초조함은 눈덩어리처럼 가을 낙엽처럼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 그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녀 사이에 그가 끼어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유치하고 깨끗하지 못한 질투의 감정을 떨쳐버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순수했다. 그녀가 우리 사이에 들어온 것은 그를 알게 된 지 1년쯤 후였다. 그녀는 그의 노래를 좋아했다. 대학 축제 때 그의 노래를 듣고 반한 셈이다. 그 후 그녀는 우리가 거처하는 하숙집에 자주 놀러왔고 나는 덤으로 그들과 어울렸다. 그녀는 우리를 좋아했다. 그의 노래를 좋아했고 나의 지적이고 사려 깊음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우정은 무르익어갔다. 난 평생 같이 살고 싶어 한 지붕 아래서. 그녀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 같이 살자. 그가 맞장구를 쳤다. 그는 단순하다. 그러나 나는 이성적이고 계산적이다. 글쎄, 낮이면 몰라도 밤이 되면 어떻게 하지? 너는 여자고 우리는 남자들이잖아. 한 이불 속에서 불 끄고 잘 때 소리 없는 암투가 벌어질 텐데. 그러다 아이가 생겨버리면 호적 등록하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 내 말에 그녀는 눈을 흘겼다. 자기는 가끔가다 아주 저속해지는 게 있더라. 어디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아니야. 그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 매일 밤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그날 밤 같이.
뭐라고? 그녀의 뺨이 발그레해졌다. 그리고 네 아이부터 낳는 거야. 아무래도 노래 잘하는 아이보다 머리 좋은 애가 좋지. 그리고 여유 있으면 노래 잘하는 계집아이 하나 더 낳으면 좋고.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집에 갈래. 다시는 안 만나. 내가 뭐 창녀야? 속물들. 사람도 아니야. 그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하자 우리는 마주보며 와하 웃어 제꼈다. 카페에서 만나던 날 그녀와 나는 많은 술을 마셨다. 내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되지도 않는 많은 말을 짓거렸는지 이해가 안 갔다. 그것은 아마 내게 쌓였던 초조한 감정 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정희는 우리 셋이서 같이 평생토록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생각이 변했어. 내가 두 남자들 사이에서 암투의 희생물이 될 수는 없어. 내가 뭐 물건이야? 아직 내 농담을 마음에 두고 있구나. 그건 단지 진한 농담에 지나지 않아. 그녀가 활짝 웃었다. 괜찮아. 난 언제까지나 우리들끼리 소꿉장난을 하고 싶어. 나는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상 차리는 귀여운 아내로,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나 내 남편 노릇하면 되잖아. 칭얼대면 다독거려주고 서로 싸우면 맴매하고.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릴 때마다 참 즐거워. 그러나 그건 그림이고 우리는 커가고 있잖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나는 그녀를 설득하고 있었다.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나를 팔고 있었다. 나의 과대 포장과 설득은 그녀의 마음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투쟁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내색하지 않고 그녀를 내 속으로 끌어당기는데 초조해졌다. 그녀는 그럴수록 내 마음을 읽었는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고통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필요해. 나도 언젠가는 현실에 굴복해야 되는 평범한 여자니까. 그러나 나의 결단에 나는 후회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 결단은 어차피 고통이 따르게 될 터이니까.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나는 잔인한 놈이다. 나는 누군가 짓밟고 있었다. 나의 쟁취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음모는 너무 치사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결코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질투와 증오 속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나의 음모는 천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것이 아주 추잡하기 짝이 없는 음모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면밀하게 치러졌다. 그날 밤 나는 그녀를 술이 너무 과했다는 핑계로 호텔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고 나는 나의 목적을 어렵지 않게 달성했다. 그녀는 아침에 울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 행동에 후회하지를 않았다. 내가 그녀와 결혼할 것을 발표하자 그는 기쁜 표정으로 나의 손을 잡았다. 아주 잘했어. 정말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 혹시 정희가 내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됐지. 미안해. 그런 음흉한 생각을 해서. 나야 술만 먹고 노래나 하는 백수건달. 돈 벌기는 틀려먹은 놈하고 살아봤자 평생 고생이나 하지. 그러나 넌 여자들에게 잘해주잖아. 너희들이 결혼하면 이제 마음 놓고 서로 만날 수 있어 좋아졌다. 이때까진 정말 눈치 보여서 꺼림칙했어. 그러나 저러나 결혼식 축가는 내가 부르는 거야. 그날 결혼식 날 그는 Try to Remember를 불렀고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결혼 후에도 내 더러운 음모의 잔재와 초조함은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아 있었다. 그 후 그는 우리 부부 사이에 잘 나타나지 않았고 정희도 그에 대해 일체 이런 반구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가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됐고 또한 그에 대한 불안한 죄의식 같은 것이 뒤범벅이 되어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미국 이민 결심을 했다. 이유는 많았다. 그러나 그 많은 이유 중 결정적인 것은 아무도 몰랐다. 정희는 눈치채지 못하였을 것이다. 사막은 아직 따가운 열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서 바위 위로 올라갔다. 바위 위에는 평평한 공간이 있었다. 나는 큰 대자로 하늘을 바라보고 누웠다. 태양의 직사광선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커다란 불덩어리가 내 몸 위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 불덩어리는 아주 밝은 흰색이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환한 불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 환한 불빛 속에 나는 도마 위에 올려놓은 초태생의 재물처럼 누워 있었다. 이제 서서히 나는 타오를 것이다. 머리카락부터 지글거리며 타오르고 있겠지. 그리고 머리, 눈썹, 코, 입, 목, 가슴, 배, 다리, 발가락까지 지글지글 타오를 것이다. 나는 이제 해방될 것이다. 나의 재물이 태양에게 바쳐질 때 나는 용서될 것이다. 나의 몸이 완전히 재가 되어 이 사막에 뿌려질 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 거야. 분명히 나를 추모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거야. 내 곁에 서서 나를 생각하며 슬퍼하겠지. 그림자가 내 얼굴에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서서히 얼굴을 지나 내 가슴을 덮고 멈추어 섰다. 나는 천천히 감았던 눈을 떴다.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가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익어버리겠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의 손목을 잡고 상체를 일으켰다. 우리는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았다. 다시 환한 태양의 열기가 우리를 내리비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살인자라는 느낌이 들어. 말하는 내 입술이 말라붙어 있었다. 누가 누구를 죽였는데?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그의 여자를. 그는 잠자코 있었다. 평생 나는 도망 다녔지. 도망자라는 것 때문에 나는 내 가슴에 무거운 돌을 안고 지낸 셈이지. 그 박힌 돌은 빼낼 수가 없었어. 나는 그래도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위장하며 살아왔지. 이제 나는 도망 다니는 것에 지쳐 붙잡히고 싶어. 그래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심판을 받고 싶은 거야. 심판을 받아서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심판자의 마음가짐에 달렸지. 왜냐하면 심판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이야. 피해자의 용서가 필요해. 그렇다고 살인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신문자 모양 물었다. 나는 그가 구체적으로 누가 살인당했는지 묻지를 않았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투다. 모든 살인이 그렇듯이 그건 내 욕망 때문이었지. 그 욕망이란 것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그건 우발적이 아니고 아주 계획적이야. 나는 정의를 그에게서 빼앗기지 않고 싶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지가 않았다. 아니, 아직까지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구체적으로 내 음모를 눈치채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자연스러운 정의의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의 고해성사 같은 고백으로
내 배신감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의 분노를 일으킬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나의 앞뒤도 안 맞는 살인 고백을 경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구체적인 용서의 자백을 기다리는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자, 어둡기 전에 몇 군데 더 구경하자. 나는 벌떡 일어나 바위 밑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다시 차를 몰아 자부리스키와 단테의 정상을 돌아보았다. 단테의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골짜기와 말라붙은 강줄기가 늦은 오후 햇살을 받아 한 폭의 그림처럼 현란하게 비춰졌다. 그의 감탄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여기서 파묻히고 싶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고역이야. 그가 몹시 피곤해 보였다. 그는 다음 날 서울로 떠났다. 나는 그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다. 좋은 구경시켜줘 고마워. 아니, 다시 만났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사건이야. 그리고 추억이지. 서울 오면 꼭 연락할 거지? 그는 내 손목을 잡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각으로 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집에 가서 뜯어봐. 될 수 있으면 조용한 시간에. 나는 그 편지 봉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전까지 잊고 지냈다. 아마 고맙다는 편지와 약간의 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요새 서울 사람들은 경우가 밝아 인사치레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편지 봉투 속에서 종이를 꺼냈다. 접은 종이 속에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고 놀랐다. 그 사진은 그가 정의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다. 편지를 읽어보았다. 그의 미소 짓는 얼굴이 떠올랐다. 살인자는 나였어. 내가 먼저 살인을 하고 그리고 나는 감쪽같이 위장하고 알리바이를 만들었지. 그래서 나는 평생 그것을 숨기고 살아온 거야. 다행히 누군가 그 살인을 덮었었기 때문에 나는 무사했지. 우리는 공모자야.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일을 저질렀지. 그리고 서로 쾌재를 부른 거야. 너는 승리의 쾌재를, 나는 복수의 쾌재를. 그러나 그 쾌재는 순간적일 뿐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어.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희생하였을 걸 하는 후회와 자책감이 항상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지. 결국 나는 내 노래를 잃었고 방황하는 신세가 된 셈이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것일까? 그건 우리가 너무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랑이 깊을수록 증오의 골도 깊어간 셈이야. 정희가 결혼하기 사흘 전 우린 둘이 서로 만났었지. 나의 요청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그녀는 나를 만났고 우리는 간단히 식사를 한 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앞둔 여자치고는 그렇게 표정이 밝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너무 긴장해서 그렇다고 여겼지. 그녀가 말했어. 미안하다고. 나는 무엇이 미안한지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그 이유를 물었지. 그녀는 내가 알면서도 일부러 묻는다는 표정으로 약간 미소를 지을 뿐 대답을 안 했어. 나는 괜찮다고 가장 행복한 결혼이 될 것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지. 그녀는 정말이냐고 다짐하더군.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렸어. 내 속에는 증오와 배신감이 불타면서도 나는 위선의 가면을 쓴 거지. 내 감쪽 같은 위장에 나 자신도 놀랐지만 전혀 불쾌한 표정을 나타내지 않은 거야.
그녀는 조금은 안심이 되는지 얼굴이 밝아지더군. 나는 술을 많이 마셨고 그녀도 즐겁게 마시고 말도 많이 했지. 나는 술을 마시면서 심한 갈등을 느꼈지만 그녀에게 절대 표시 안 했어. 그건 그녀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나 나는 그녀를 놓쳤다는 엄청난 타격과 회생할 수 없는 파멸의 절망감에 쌓여 있었고, 있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불길 같은 증오심으로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자제하려고 노력했고, 신락 같은 희망으로 그녀를 돌이키려는 온갖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결국 또 하나의 불행을 낳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며 포기를 했지. 또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나 한편 나는 그녀와 영원히 헤어진다는 것은 너무 비참하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맥없이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음모를 꾸몄지. 그리고 그 음모는 더욱 구체적으로 가열되면서 이 마지막 카드가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고 다짐했지. 나는 그녀의 잔에 술을 따랐고 그녀는 따라주는 술을 계속 마셔댄 거야. 마치 괴로움을 술로 달래듯이. 그날 밤 우리는 어느 호텔방에서 밤을 지냈어. 내 음모가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 나는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것밖에 안 남은 셈이야. 그녀는 순순히 따라왔지. 아무 거부 반응도 없이. 마치 신혼부부 새내기처럼 얌전히 내 곁에 누웠어. 나는 누워서 생각했어. 오늘 밤이 진짜로 결혼식을 마친 신혼의 첫날 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할 수 없는 후회감에 빠졌지. 진작 먼저 청혼을 해서 다짐해 둘 걸. 나는 왜 바보처럼 멍청하게 놓치고 말았을까.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그녀에게 물었지. 진짜 사랑을 해서 결혼하냐고. 정말 좋아서 하냐고. 내 물음은 패배자의 절규 같은 것이었어. 그녀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어. 나는 완전히 자멸한 거지. 나는 온 힘이 빠지면서 내 몸이 깊은 바다에 빠지는 기분이었어. 그리고 눈을 감고 어서 이 밤이 지나가기를 바랐지. 얼마쯤 있었을까? 그녀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곁으로 다가왔어. 나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지.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내 몸에 스며들어 왔지. 그녀는 뭔가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대로 잘까 생각해 봤지만 내 머리는 찬물 끼얹은 것처럼 더욱 맑아지고 내 가슴은 달아오르고 있었지. 나는 지금도 왜 그녀가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지. 왜 그녀는 엄청난 그리고 후회할 일을 스스로 자원했을까? 감정을 억제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을까?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는 빛이 없었어. 항상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이 보였지. 나는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 옷을 단정하게 입고 미소 짓는 모습에서 그것을 느꼈지. 오히려 나는 심한 죄책감 같은 것이 일어났지. 그 자학적인 죄책감이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닌 거야. 나는 지금 나의 생각이 달라졌어. 그녀에 대해서는 우리는 피해 다녀야 할 범죄자도 아니고 도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그녀는 그녀 스스로 우리 두 사람을 택했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었지. 선택에 의해서 한쪽을 버리는 것에 대해 그녀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녀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지나간 추억은 역시 아름답고
가슴에 간직할 만큼 귀중한 것이었어. 오늘은 다가오는 내일의 추억이 되겠지. 내 첫째 딸은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태어났다. 나는 첫째 딸이 둘째 딸과 얼굴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아내가 첫째 딸에게 더욱 애정을 쏟는 것에 대해서 그저 첫 자식에 대한 특별한 배려건이 생각하여 왔던 것이다.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갈 추억이 결코 부드럽고 아름답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밖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지금 아무 불빛도 없는 사막으로 달려가고 싶다. 오늘 들으신 작품은 윤명도 작가님의 단편소설 회색빛 추억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